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자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전일 미국이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추가 관세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우려의 불씨를 지핀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 TSMC가 미국에 $1,000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인텔의 주가가 6% 이상 급락했습니다. TSMC가 미국에 직접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하며 인텔의 인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중국 내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전년 대비 49% 급감한 것으로 2년여 만에 가장 적은 판매량입니다. 이로써 시총도 9,006억 달러로 줄어들며 시총 8위에 자리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의 여파를 국제 유가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원유 수요가 줄 것이라는 우려에 유가가 6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의 증산 추진 소식도 유가 하락에 한몫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시장 안에서 발목을 잡는 건 관세입니다. 경제 원리나 매크로도 무용지물인 상황 속에서 어제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관세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국에서는 그만큼 보복 관세 맞불 작전을 내놓는 모습이었고요. 다시 한번 미국이 그만큼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치열한 핑퐁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2월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오늘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 오후장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애플 스탁 첫 번째 코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AI 칩 밀수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중국 쪽에 이 채 3국의 우회를 통해서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5가지 키워드 함께 점검해 보겠고요. 이어서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오늘 꼭 알아야 될 코인 뉴스와 코인 시황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 안에서 관세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3대 지수도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결국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경제 키워드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AI 칩 밀수입니다.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워낙 유명하고 또 잘 작동이 되다 보니까 중국 쪽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좀 노력을 했는데 중국 쪽에 3국을 통해서 좀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이거 계속 막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 이거는 어쨌든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칩을 사실은 이건 뭐 우회 구매라고 좋게 표현하고 있는 사실상 밀수입니다. 밀수고 구입하고 있는데 중국 구매자들이 제3국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밀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서버 구매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완제품을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별도로 이제 다 개별로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구매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제 이거를 다양하게 칩 고유 번호를 밀수해서 추적을 이제 변조해서 구매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하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가짜 법인을 통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2024년 샌프란시스코에 등록된 한 회사가 500개의 이제 H200 칩을 이제 구매하는 방식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이제 대만 등을 통해서 장비 조달을 한 후에 중국으로 유입된 게 있었는데 6주 이내 배송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서버 한 대가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가격보다 한 10배에서 8배에서 이제 8배에서 한 10배 정도 가격이라고 하는데 60만 달러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보통 블랙웰 같은 경우에 이제 7만 5천 달러 정도 하라고 합니다.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요거보다 한 8배에서 한 10배 정도에서 60만 달러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고 6주면 배송 보장이 된다고 한다는 게 약간 놀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미국이 사실은 수출 규제 한계 및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2022년부터 이제 이런 수출 규제 AI 규제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레이 마켓이라고 보통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이제 경로를 통해서 활성화가 됐다고 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딥시크가 사실은 이게 사실은 자신들이 저가의 어떤 AI 칩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거 저가가 아니라 이게 이제 고사양의 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엔비디아가 우회 경로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품 서버나 이런 것들 서비스가 필요한데 무허가 판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 서비스가 필요할까? 별로 보장이 잘 나지가 않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대리나 슈퍼마이크로 등 주요 서버 업체들이 이제 준수나 입장 표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엔비디아 블랙웰뿐만 아니라 H200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버당 약 25만 달러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한 3만 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건데 이것도 한 8배에서 10배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하고요. 요거는 되게 좀 웃긴 게 창고에 아직도 이제 재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백 대가 서버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요거 잘 못 구하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수백 대가 있다고 하고요. 더 좀 놀라운 건 선전이나 우한대학이 중국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6대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되는지 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게 있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사실 규제가 2023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대량 반출이 돼서 이게 좀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상 미국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3국을 통해서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안 그래도 중국 옥죄기에 지금 혈안이 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대응책을 좀 내놓게 될까요? 대응책은 여러 가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옥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AI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 규제가 사실은 이제 2022년에 H100 및 A100이라고 엔비디아 AI 칩 수출 규제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H200, 요거보다 이제 고사양이죠. H200이나 A800, H800의 대체 규제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에 추가 규제가 예상이 됩니다. 블랙웰 시리즈죠. B100이랑 B200에 대한 수출 금지 대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포함된 완제품에 대한 서버에 대한 것들도 이제 뭐 대리나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규제를 확대하고 있고요. 일단 우회 수출 규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국의 경유를 방지하기 위한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UAE 등에 대한 것들을 이제 미국산 AI 칩이 밀수되는 것들을 방지하고 있고 2024년에도 이제 이들에 대한 중간 경유지도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빼돌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하지 말아야겠고 AI 반도체의 총량을 이제 정했습니다. 캡이라고 해서 특정 국가에서 이제 대량으로 구매 후 중국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요거에 관한 이제 캡을 정했습니다. 캡이라고 해서 이제 총량제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걸 했고 그다음에 기업 차원에서 고객 신원을 하는 걸 정했습니다.
KYC라고 이제 누가 사가는지를 이제 다 장부에 적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요거를 하기 시작했고 시리얼 넘버를 다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밀수 감시 및 이제 단속을 강화하는 아주 되게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주의 대상입니다. 그 UAE도 요주의 대상이라서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소프고나 이런데 블랙리스트를 해서 이런 데는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금지 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자급화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자급화 차단을 하기 위해서 ASML이나 램시서치나 KLA나 도쿄일렉트릭 이런 쪽에서 이제 아예 미리 이제 요 자급화를 못하기 위해서 이제 장비 같은 것들을 지급을 못하게 이제 차단을 하기 시작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체 AI 칩 구매를 방지하는 작업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각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는 이제 AI 중국 밀수를 하기 위한 것들을 막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생산 역량을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한 것들은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 내에서 좀 자급화를 못하도록 네, 지금 네,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사실 워낙 기대치가 좀 높았던 네, 네, 탓에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사실 네.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네, 네.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상으로 오늘 살짝 반등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9월 이후 최저치 수준이라서 지금 남아있는 일정으로 17일에 지금 GTC가 예정되어 네, 네, 있는데 네, 네. 이게 하나의 좀 트리거 혹은 희망이 좀 돼줄 수 있을까요? 희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오늘 올라간 건 이제 떨어진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매물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말씀하신 그게 약간 트리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거기서 어떤 반등의 효과가 좀 있을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GTC 안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는 트럼프 아시아 방산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와 설정 끝에 어쨌든 노딜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밤사이에 보면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일단 그 군사 지원을 일단 트럼프는 내뱉으면 일단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전체 금액 중에서 이제 지원해야 될 금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30억 달러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지원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30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원까지 9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남은 30억 달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금액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약간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대신 유럽에서 이제 27억 달러를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이 아니고 미국의 아주 우수한 무기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대체제가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장 미국 무기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이 무기를 어디서 구하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중단 배경이 되게 많이 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격한 분위기에서 끝나다 보니까 요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나타날까가 되게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행동이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의견이 분분하고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게 되고 이제 이게 방향이 또 엉뚱한 대로 효과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게 되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요게 또 아시아나 우리나라에 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게 되게 또 공백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로 또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또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방향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광물 협상은 일단은 노딜로 끝이 나기는 했는데요. 또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올지 오늘 오전 11시에 의회 연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코멘트가 나올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군사 중단하겠다라는 코멘트 남기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유럽이나 아시아 방산주들도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무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제 허탈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어떤 안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느끼고 있고 사실은 유럽에서 이제 돈은 되고 있겠다는데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은 무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쪽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쪽에 이제 무기 같은 것들이 사실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CNBC나 월스트리트 쪽에서
특히 한국의 방산주가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 산업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방산주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방산주에 대해서 이제 급등하고 상승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장기화가 되면서 유럽 및 글로벌 방산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 강세 종목을 꼭 집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미 스페이스에 대해서 16.67%가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공 방위 산업의 강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대 로템이나 한국 항공 우주 산업 그리고 LIG 넥스원, 빅텍, 퍼스텍 이런 쪽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세 배경에 대해서는 유럽 방산 진출에 대해서 증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여기 무역 방산 정책의 강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방산주 상승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요 월스트리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방산주 상승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영국 총리는 27억 달러 정도를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유럽에서는 이걸 지금 지원할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 쪽이나 이쪽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이제 중국 방산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IH 코퍼레이션 그리고 중국 방산주도의 선양항공기나 차이나 스페이스셋 같은 쪽에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유럽 안에서는 자주 국방이라는 키워드가 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유럽 쪽에 있는 방산주들도 시세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지금 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라인메탈이 한 13.7% 그리고 영국의 업체인 BAE 시스템즈도 한 14% 넘게 상승세를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국방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앞서서 이제 빅텍이나 퍼스텍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대장주로 가다가 이후에 작은 종목들까지도 같이 순환마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이나 다른 기타 방산주 대비해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시선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계속 됐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실 저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방산주는 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군사행동을 일단 트럼프가 중단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대안주는 우리가 들어갈 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군사행동을 지금 중단한 상황에서 대안주로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가 제일 1순위인 건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전쟁은 계속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를 사긴 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우선이고 우리나라가 준비돼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국지전이나 이런 데 많은 것들을 많이 실험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대치 상황이고 많은 걸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는 실험적이고 많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방위비가 하는 상황에서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저평가돼 있다는 건 말씀이 전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네. 네, K방산 하면은 납기를 빨리 맞춘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한국에 대한 방산주도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은 이제 자주 국방 키워드를 가지고 방위비를 늘려갈 태세를 좀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면 지금 ECB에서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임라인에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정부 부처 해도 저는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진행할 것 같고 어쨌든 그 국경이 기본적으로 이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 부채가 무너지더라도 이유는 어쨌든 증액을 할 수밖에 없고 장기화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진행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젤렌스키가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을 하고 증액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방비를 장기화는 일단 진행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좀 진행하면서 논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네, EU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추진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방위비를 급증시키면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담 속에서 인하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로는 트럼프 내각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트럼프 내각 안에서 인준을 받는데 만장일치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가까스로 통과한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이제 트럼프 내각이 무조건 인준한다고 이렇게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상원에서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50대 5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준이 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다 인준이 됩니다. 근데 사실 가까스로 되는 분들도 있고 만장일치로 되는 분이 있는데 만장일치로 된 분은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비오, 루비오라고 이제 여러분 국무장관이신 저분은 만장일치로 99명이 되셨습니다. 99대 0으로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까스로 된 분은 피트 헥세스라고 저기 이제 그 한 분이 국방장관이십니다. 이분은 약간 이제 그 강성이십니다. 강성이시다 보니까 저분은 이제 강성이시니까 유일하게 50대 50이었는데 어쨌든 부통령이신 분이 이제 손을 드셔가지고 이제 캐스팅 보드 활동을 하셔서 되셨고요. 저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난항을 겪으실 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분 말고도 이제 난항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양각색이 되셨고 그다음에 린다 맥카은 교육부 장관은 51대 45로 되셨고 하워드 러트닉도 51대 45로 되셨습니다. 요게 이제 민주당이 참여를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신히 되셨던 분이 많이 있습니다. 툴시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요분도 이제 그 백신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셨던 분인데 이분도 52대 48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압도적 찬성이 되셨던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장관이신 숀 더피는 72대 22로 되셨고 그다음에 더그 콜린스라고 재향군인의 요분은 77대 23으로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셨고 지금 이제 약간 보류 중인 분은 로리 차베스라고 노동부 장관입니다. 요 분은 이제 왜 논란이 좀 교류가 되고 있냐면 요 분이 이제 노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대사인 앨리스 스테파니 요 두 분이 약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요 두 분이 될 것 같고요. 정당별로 공화당이 지금 다수로 상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준은 전반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접전이 예상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 그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반대표를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좀 이슈가 좀 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강성인 분들이나 이런 성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인준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수 있겠지만 접점이 예상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인준이 좀 어려울 것 같은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까 노동부 장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아까 이제 교육부 장관이 약간 힘들었거든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보조금 같은 것들이나 이제 사람을 자르는 부분, 이런 노동부 장관이 이제 사람을 자르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사실 이슈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약간 이제 우파 쪽의 강성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대학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최근 오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약간 특이한데 이게 오늘 이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법 시위를 하는 대학에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얘기해서 이제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안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위를 할 수 있잖아요, 대학에서. 이제 이런 걸 하면 뭐 콜롬비아 대학에 51.4억 달러의 보조금 같은 것들을 뭐 주지 않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를 해서 콜롬비아나 UCLA 이런 데 이제 유대인들의 인권 침해나 이런 걸 하면 안 주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데모를 하거나 이러면 뭐 그리고 트랜스젠더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폐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폐지하지 않으면 보조금 또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그러니까 대학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다양성이나 어떤 그런 민주적이나 약간 우리가 기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학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교육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교육부 장관이 일반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분도 인준을 좀 힘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도 약간 성향이 그런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인준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약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약간 그런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힘들었던 50대 50에서 그분도 약간 폭스 TV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 극보수 분이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분들은 인준이 약간 힘든 게 아닌가라는 분이고 루비오 저분은 되게 친하고 약간 친근하고 로브력도 뛰어나고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만장일치로 유일하게 되셨던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준을 이렇게 서두르거나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한 행정명령을 어쨌든 이행을 하려면 장관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 어쨌든 대학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자기가 만든 행정명령을 어쨌든 장관이 실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장관이 수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장관을 빨리 수행을 해서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관들이 빨리빨리 선정해야 돼야 되는데 장관이 지금 보류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 인준을 빨리 서두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장관이 수행해줘야 되고 장관이 해줘야 되고 만약에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뭐 트랜스젠더나 다양성 이런 부분들도 다양성에 대한 폐지, DEI를 뭐 모든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대학도 그런 부분도 폐지해야 되는데 대학이 가장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들이 저항이 제일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먼저 해줘야 되는데 교육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대학이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노동부에서 장관이 이런 걸 임명이 되다 못하다 보니까 애플 같은 데서 만약에 이런 걸 저항하고 있으면 노동부 장관이 이런 것들을 뭔가 제재를 가해서 해줘야 되는데 노동부 장관이 아직 지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 빨리 지명을 해서 이런 걸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할 수 있는 인물들 위주로 인준을 좀 서두르고 있다는 부분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BYD 유상증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주식시장 안에서 비아디가 한 56억 달러 정도 유증에 대한 발표 소식을 냈습니다. 비아디 하면 또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요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주가가 완전 지금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BYD가 사실은 이제 56억 달러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제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실 7.5조 우리나라 원 정도 됐는데 4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10년 만에 최대 규모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연구개발과 해외 사업 확장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제 약간 떨어지게 되는 그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자금 마련과 이제 연구개발을 위해서 이제 했고요.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제 여러 가지 중동 기반을 위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제 경쟁력과 이제 연구 개발을 위해서 하게 됐고요. 성장 동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주당 가격은 이제 미아로 43.10달러, 홍콩 달러로 335.20달러에 하기로 했고 할인 가격은 11.8% 정도 할인해서 하게 됐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해서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동향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상승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해 가격으로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비아디는 36% 정도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9%밖에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 경쟁력은 좀 있다고 해서 어쨌든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유상증자는 무난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유증이라는 키워드만 봤을 때는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또 유증을 하고 나서 그걸 어디에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유증을 통해서 어떤 도약을 지금 꿈꾸고 있는 상황일까요? 일단 1등을 꿈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일단 장악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를 따라잡겠다는 생각을 올해는 이제 따라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따라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첨단 전기차 기술 개발 배터리 혁신을 하는 것 같고 글로벌 확장을 이제 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딱 동요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 터키, 브라질 해외 공장을 건설하는 것 같고 첨단 전기차 기술 개발이 배터리 혁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FSD 시장을 꽉 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계열화된 생산 체계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및 낭비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테슬라 완전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점을 바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중동 시장에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제 이번에 투자를 받아서 알푸다인 그룹을 협력해서 중동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차 목표로는 이제 생태계를 완성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SD 쪽의 생태계를 완전히 완성을 해서 자기네 쪽의 BYD 생태계를 완성을 해서 이쪽에를 자기네 쪽의 어떤 생태계를 완성해서 여기에 어떤 큰 시장을 완성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프라 충전 인프라를 해서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이나 태양광이나 스마트 모빌리티를 만들어서 어떤 비아디의 어떤 큰 생태계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 능력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배터리 자율주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서 크게 성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약을 꿈꾸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해외 사업을 확장하는데 그리고 특히나 R&D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규모 자체만 봤을 때 홍콩 시장 안에서 4년 만에 최대 규모다라고 하고요. 당초에 예상했던 그 신규 주수보다 수요가 많아서 물량수를 한 10% 정도 늘렸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테슬라랑 좀 비교를 했었는데 테슬라는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어쨌든 테슬라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비아디가 이 테슬라의 지지부진한 이 틈을 노려서 1위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유럽 시장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좀 지지부진한데 비아디가 급성장해서 지난해 어쨌든 급성장을 하고 있고 저가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고가 시장은 이름을 바꿔서 이제 또 나가고 있어요. 비아디라는 이름을 갖추고 다른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로 지금 하고 있고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가 시장은 또 투트랙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착륙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도 사실은 고가 시장에서 이렇게 신의 눈이라는 브랜드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FSD를 한 종류만 하는 게 아니고 서너 종류를 이제 장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신의 눈도 여러 종류로 고가에 저가부터 고가를 다양하게 넣고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차별화 전략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성장 시장에서 이게 타본 분들은 진짜로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디자인도 비아디, 그러니까 중국차라는 느낌이 이게 뭐 싸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괜찮다라는 느낌을 다 받으시니까 이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중국차가 이게 어느덧, 그러니까 중국이 1위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몇 개가 있어요. 뭐 드론이나 비아디나 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선도하는 게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청소기 같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비와디가 이 틈을 노려서 글로벌 1위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5번째 키워드로 함께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중국의 반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는 게 여전히 관세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3월 4일 기준으로 미국이 이제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 관세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저녁부터 계속 뉴스를 보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CNBC나 계속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제 이제 트루소셜에 이제 그 트럼프가 뭔가 자기가 이제 대단한 걸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뭐 암호화폐 관련된 걸 발표할 줄 알았는데 이거였어요. 사실은 이건 줄 몰랐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좋은 소식 할 때는 이게 폭탄 같은 소식을 이제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어쨌든 15개, 그러니까 25개 수출 품목에 대해서 이제 추가 목록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드론 제조사인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제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WTO에 관한 것들 위반 주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심화를 하고 대두나 면화 이런 하락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갚아주겠다는 게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크게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당한 만큼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정도의 그 정도입니다. 지금 어쨌든 양해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뭘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중국이 지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켜보겠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크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시진핑이 나와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는 정도, 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제가 볼 때는 물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대답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뭐 캐나다가 지금 발표하는 수준 그리고 이제 멕시코가 발표하는 수준에 비하면 중국이 나오는 수준은 제가 볼 때는 뭐 절반 정도도 안 되는 듯한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격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좀 지켜보는 정도 이런 정도인 것 같지. 뭐 미국의 25곳 제재 발표 이 정도는 캐나다의 지금 관세의 대응 정도나 아니면 멕시코의 제재의 관세 정도에 비하면 중국이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격에 대해서는. 네, 예. 네, 중국 쪽에서는 보복 관세에 대한 조치로 이제 미국산 식품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10에서 15% 관세 부과하는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농산물에 있어서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보지는 않을 수 없겠다라는 시각들이 좀 있는 상태고요. 러트닉 상무장관의 오늘 새벽 나온 코멘트를 보면 멕시코랑 캐나다 대상으로 한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발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르면 내일 중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중국이 같이 포함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중 관세 정쟁의 이제 시작이 울렸으니까 앞으로 진행은 좀 어떻게 될 거로 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트럼프가 이걸 한 거는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거예요. 중국이 너무 조용하니까. 중국이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만만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하고 이제 일단 그런 것 같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시진핑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서는 반면에 중국은 너무 조용해요. 시진핑 주석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용하고 지금 보면 2월 4일 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여하고 3월 4일 날 기존 관세에 10%더 부과했어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흑자 축소와 페널티 밀수의 압박을 이제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의 차이점이 뭐냐면 캐나다, 멕시코는 국경 보안 협력 약속하고 30일 관세 유예했고 중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상한 관세하고 이제 추가 관세 강행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근데 중국의 미온적 태도 이유가 미국과 협상에 약해 보이는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요구에 대해서 명확한 이외의 한 후에 협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 내 협상에 대한 채널 및 중재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협상에 대해서 좀 중국은 약간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있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게 해결책이 뭔가라고 정확하게 나서기 전에 이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빨리 나설수록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서면 손해다.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나서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캐나다처럼 빨리 반응하거나 멕시코처럼 카드를 빨리 나눠서 자기 거를 패를 빨리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 게 많고 그리고 대응을 빨리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처럼 그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둘 다 주고 받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운터 파트너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은 마지막에 싸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둘은 왜냐하면 G2기 때문에 마지막에 싸울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싸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직접 소통 대신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 협상 가능성을 계속 저는 이제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6월 말에 이제 사실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협상단이 방문을 했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같은 것들 구매 제한을 했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협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볼 때 마무리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크게 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두고서 오히려 되게 지능적으로 트럼프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세에 대한 줄다리기는 일단은 당분간 계속될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블러핑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중국이 뭘 나올 때 되게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그 멕시코나 지금 캐나다는 총리나 뭐 대통령이 바로 나와서 막 대응을 하잖아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중국은. 시진핑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시진핑이. 절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공식 멘트도 그냥 그 보도만 나와요. 누가 나오지 않고 보도만 나오고 취재 방식이 나오고 물어야 찔끔찔끔 나오는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중국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물밑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이런 쪽이나 다른 쪽 나라와 완전히 방식이 좀 다른 방식으로 볼 때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언론사들이 물어봐야 나오는 방식을 볼 때 이거는 제가 볼 때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극적 타결로 그러니까 두 정상들이 만나서 해결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거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미 시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학습 효과로 반영이 될지 네네네. 혹은 여전히 발목을 잡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릴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1달러 신용카드 한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신용카드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 정부가 신용카드 1달러 한도에 제한 조치를 걸었다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아니 법인카드를 1달러로 한도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법인카드인 거죠. 사실 이제 정부 법인카드를 1달러밖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도지부가. 공무원 법인카드를 1달러로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모든 법인카드를 1달러로 연방정부 신용카드를 사실상 중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무용품 출장비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놓은 거예요. 연방정부가 그 사무실 운영이 차지된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키보드, 장비조차 못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고 정부 출장이 다 취소가 됐고 이제 IT 이런 게 돼서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난 구호 장비 이런 것들은 예외로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 같은 핵심 부서가 전혀 이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619달러인데 이걸 이제 결제할 때 619번을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결제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난리가 났다고 얘기하고 다만 이제 FBI나 국가안보부, 국경보호국, 이민단속국은 이제 풀어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제하지 말라는 거고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고 요게 이제 당분간 이제 그리고 감사국 출장 어려워서 현장 세무조사 같은 게 지연이 된다고 하고 수천 달러 한도를 제해서 세무감사 같은 것도 감사가 차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IRS라고 이제 세무국이죠. 세무부 같은데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세청 같은 데인데 요게 이제 원래 한도 지난주까지 5천 달러였대요. 근데 요게 이제 1달러로 이제 한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밥 먹기도 힘들어졌고 이제 그래서 다 이제 한도가 이제 줄어들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감사를 맡아야 돼. 일단 무조건 줄어났대요. 근데 늘리려면 이유를 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절감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도지부가 정부 효율보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과감하게, 정말 과하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용카드 1달러 한도 제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해석해보면 중단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고요. 경제 키워드 6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모두 상승 흐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변동성이 참 큽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출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어제는 낙폭이 좀 깊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만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와 또 가상화폐 서밋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시 기준으로 올랐던 이 3개의 종목들 모두 다 좀 상승폭이 다소 반납하는 모습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88,000달러 선이 조금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금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 2022년 6월에 테라와 루나 사태 이후로 최고 수준까지 올랐기도 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또 추가 반등 여부는 전통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AI 인공지능과 관련 주식이 약세장을 맞으면서 함께 둔화가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리스크 자산에 대한 투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이 세 종목 가운데 조금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바이비트 해커가 탈취를 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50만 이더리움의 20%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탈취 이더리움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으로 수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바이비트 CEO는 말했습니다. 이어서 XRP입니다. 1.94% 지나고 있는데요. 또 상승하는 흐름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분석가는 X를 통해서 고래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고래 투자자들이 10억 달러 상당의 XRP를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거래량이 유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끈 8개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먼저 솔라나 0.61% 상승했습니다. 이 솔라나 네트워크 수수료 수익이 4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언폴디드는 X를 통해서 지난 2월에 솔라나 네트워크의 수수료 수익은 7,100만 달러라고 했는데요. 이는 4개월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에이다입니다. 에이다도 7%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비축 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신규 암호화폐 매입 없이 압수된 이 자산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XRP와 에이다는 이 현물 세금 납부 또는 중기부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만이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13%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횡보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체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2.3% 상승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위코인과 아발란체, 스텔라룸에 모두 다 하락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말간에 있었던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좀 주가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어서 시바이누 살펴보겠습니다. 0.31% 상승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시바이누 개발팀이 대형 파트너십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면 강세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2월 이후에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발표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파악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홍보보다는 그 네트워크의 확장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7일 백악관에서 최초의 암호화폐 서밋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밋은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삭스의 이 주도하에 진행이 되는데요.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의 책임자가 총괄을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암호화폐 기업 CEO와 또 투자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암호화폐 세금 정책과 관련한 중대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에릭 트럼프는 암호화폐 세금 정책이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이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부적인 정책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정책이 모든 암호화폐에 적용이 될지, 단기와 장기 자본 이득세를 모두 포함을 하게 될지, 또 개인과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지 등이 불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급진적인 세금 감면 정책이 아무래도 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무래도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 하락으로 또 더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1월 1일 이후에 금은 10% 상승한 반면 비트코인은 10% 하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레터는 설문조사는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투자자 관점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시장이 비트코인을 불확실성 해지 수단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는 글로벌 관세 무역 전쟁이 위험 자산에 대한 가장 비관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응답자의 3%만이 비트코인이 무역 전쟁에서 긍정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금과 달러의 강세를 예측한 투자자는 각각 58%, 15% 수준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하락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 소식 드렸는데요. 이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이코는 해킹 소식에 이 파생 상품 트레이더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급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장기, 만기 옵션의 이 내재 변동성은 평소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레이더들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 건데요. 이번 해킹 사태는 지난달 초에 이 트럼프 관세 이슈로 발생한 시장의 혼란보다는 영향이 조금 적었지만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해온 암호화폐 업계가 트럼프가 전략 비축 대상으로 비트코인 외 4개의 디지털 자산을 추가로 넣겠다는 언급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 대상은 비트코인에 한정돼야 하며 다른 자산을 전략 비축감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세금 낭비다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트럼프의 전략 비축 언급으로 급등했던 이 암호화폐들은 미국 시간으로 3일 오후 늦은 시간에 급락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차르로 임명한 데이비스는 아직 세금이나 지출 프로그램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내리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마이클 세일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략 비축에 4개의 또 다른 코인을 포함시킨 결정에 놀라지 않는다면서 이 암호화폐 산업 전체 호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벨라루스가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채굴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로 루카셴코가 이 에너지부 장관의 잉여 에너지를 이용한 추가 수입원 창출을 강조했는데요. 국가 가상자산 채굴 산업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국을 언급하면서 세계가 향하는 방향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최근 세계 최대 경제국이 가상자산 전략 준비금에 대해서 발표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잉 전력을 활용해서 국가 수익원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벨라루스는 유럽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료를 제공하는 국가인데요. 이미 여러 채굴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3월 5일 수요일 개장까지 대략 6분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럼 어제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전일장 한마디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관세 공포 속에서도 그래도 2,520선을 지켰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자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20선을 유지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을 했고요. 0.15% 정도 내려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크게 보여졌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눌려졌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 시장 안에서 어제까지 포함하면 8거래를 연속해서 순매도 행렬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낙폭 자체가 더 컸습니다. 0.81% 정도 떨어지면서 73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좀 코스피와 다른 모습이 이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는 저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와 제약주가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보로노이가 20%가 넘어가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간밤에 있었던 소식에 의하면은 이 트리드 총리가 25% 관세에 대해서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만약 보복 관세를 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상호 관세까지 더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단 관세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일단 간밤에도 하락을 했고요. 어제 뉴욕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덧붙여서 PMI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방산과 조선이 그래도 하방을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해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 있어서 전쟁에 있는 긴장감이 또 고조가 되고 있고 미국의 해군 함정 조달 이슈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이 끌고 갔던 시장이었고요. 반면에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서는 약세를 좀 크게 보였습니다. 이 공급망이 차질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큰데 아무래도 관세에 대해서 부과를 되게 된다면 캐나다나 멕시코의 25% 2차 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엔비디아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주주도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다행인 점은 간밤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1% 후반대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장 안에서 반도체주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들은 그럼 어떤 코멘트를 남겼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변수는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큰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하루 걸러서 계속해서 다른 멘트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와 이 관세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상의 의지를 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관세 리스크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된 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미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1%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고 그 이상의 하락폭을 보였는데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관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락과 반등을 반복할 것이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국한될 것이다라면서 다소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기도 했고요. 또 방산과 조선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부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겼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먼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와 커플링이 될지 혹은 디커플링이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5%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42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낙폭 자체는 어제보다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0.07% 하락하면서 73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
유가증권 시장인데 오늘은 정말 기분 좋게 모두 다 상승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로 가장 큰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봤더니 일단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쪽에서는 보합권이 보여지고 있고요. 1위부터 5위 모두 다 상승분이 키면서 그래도 기분 좋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과 커플링되는 분위기보다는 디커플링되는 분위기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장 안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부진한 모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5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오늘은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개장하고 나서 커플링 될지 혹은 디커플링 될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시장 안에서 발목을 잡는 건 관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경제 원리나 매크로 이슈도 현재는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야기하자 상대국에서는 보복 관세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게 됐고요.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는 상호 관세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일단 관세를 두고서 핑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관세에 대한 내용이 그동안은 협상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게 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에 의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에 대한 내용이 나올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읽고 오겠습니다. 오은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모두 다 상승분을 키면서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대체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 올라가면서 2,54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오름폭 형성되어 있습니다. 0.74% 상승하면서 74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두 다 상승분을 강하게 키고 있습니다. 화학과 의약품 쪽에서 1%가 넘어가는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종이 목재까지 모두 다 상승분이 켜져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어제 우리 시장을 끌고 갔었던 조선주가 포함된 운수 장비 쪽에서는 오히려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0.16% 아주 소폭의 하락불이 들어와 있고요. 기계 쪽에서 3.24% 강한 상승세, 그리고 전기전자가 1.34% 그 다음에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기분 좋게 모두 하락불이 들어와 있고 건설 쪽에서만 아주 다소 약한 상승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은 0.02% 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 안팎의 오름세 형성되고 있고 금융이 2%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만 아주 소폭의 하락불이고요. 화학과 종이 목재가 1%가 넘어가는, 그리고 섬유의료와 음식료 담배 쪽에서도 상승불 키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오늘은 모두 다 오름폭을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에서는 이 단독 보도가 2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파운드리 인력 일부를 메모리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HBM 등 경쟁력이 약화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구하기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의 일환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DS 부분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 성능 향상 TF를 조직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 회복을 위해서 이 엑시노스 2600을 갤럭시 S26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소식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주가는 1.28% 올라가면서 55,000원 선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여줬었는데 간밤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1% 후반대의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1.6%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그동안 엔비디아 쪽에서 우려감이 있었던 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습니다. 중국 업자들이 제3국을 통해서 엔비디아 블랙웰 칩을 우회 수입하고 있다라는 보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8%대, 9%대 낙폭을 형성했는데 오늘 장 안에서는 하이닉스도 함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LG 엔솔이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4위로 내려갔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두 기업의 순위가 바뀐 것 자체가 지금 지난 18일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1.5%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가 됨에 따라서 공급망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낙폭을 꽤나 크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게 오늘부터 인터배터리 2025가 개막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과연 시장에서 반응을 어떻게 보일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1위부터 5위 안에서는 가장 크게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총 32만 2,339대의 차량을 판매했다라고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전체 판매량이 2.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차 출시와 SUV 판매 호조로 인해서 국내 판매가 2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름폭을 보여주는 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의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가 이 망막 혈관 질환 치료제가 이 국제 특허를 출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선 출원에 이어서 주요국에서 특허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간암 치료제죠. 리보세라닙이 FDA 신약 허가 기한 앞두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인 시에는 미국에서 이 두 번째 국산 항암제로 등극이 되는 거고요. 일단 현재 FDA 승인을 받은 이 한국 항암제는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2%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3%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캐나다 생산기지가 합작 법인 형태라서 우회 수출도 꽤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SK온과 포드와 함께 퀘벡에 4만 5천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고심하고 있다라고 업계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72%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불을 강하게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폭 자체는 SK하이닉스가 2%대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43% 떨어지고 있고요. 한화시스템도 1.6%, 한국항공우주도 1.4% 떨어지면서 어제 그래도 증시를 이끌어갔었던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 안에서는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LIG 넥스온 같은 경우에 0.52%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주가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5 드론 쇼 코리아에서 군용 드론을 공개를 했습니다. 테스트 모델이 아니라 양산형 제품이란 점에서 시장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강세를 보였던 게 조선주였습니다. 오늘장 시세 체크해보자면 HD 현대중공업이 2%대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3.4%, HD 한국조선해양이 2.5%, 삼성중공업이 0.7%로 어제 올라갔던 섹터들이 오늘장에서는 하락세를 강하게 그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1.97%,
삼성 SDI가 0.7%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LG 엔솔도 1.36%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반면에 어제 낙폭을 과하게 형성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장 안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과 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LT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선사와 에탄 운반석 두 척에 대해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총 수주 금액 자체를 봤더니 4,588억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모습에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전장 부품과 논캡티브 수주 증가로 실적 개선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유한양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이 또 강하게 켜져 있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 안에서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개장 브리핑을 할 때 20%가 올라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발 중인 비소세포암 치료제의 첫 임상 결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에 어제장 안에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바토클리맙이 일본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에 대해 논문을 국제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오늘장 안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다행히 오늘은 디커플링 되면서 움직임 좀 보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지금 한 12분 정도 지났는데 양시장 모두 1% 넘게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현물에서도 소폭이지만 플러스, 선물에서도 플러스권 찍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비교적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양호한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개인들은 오히려 코스피 쪽 코스닥에서 이제 각각 코스피 248억 원대 그리고 코스닥은 또 187억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은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어제 이제 건설 기계 관련주들의 이제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오늘 어느 정도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변동성은 강하지만 그래도 좀 연속성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적으로 지속적인 우상향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수급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제 기관들이 또 집중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이 조선 방산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투자 관점을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지금 우리 시장이 계속 좀 불안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로는 이제 관세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협상 카드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뭐 진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던 간에 이 자체가 지금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기까지는 다소 시장에 대한 변동폭은 좀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FTA 관련해서 좀 크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하단폭은 조금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거대 두 국가가 서로 싸우게 되면 결국에 이제 간접적으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중국 쪽에 지금 중간재 수출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관세 압박을 계속적으로 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락 시에 저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우리가 일기 때에서 조금 이제 학습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관세 초기 때는 항상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지만 이후에 이제 정권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증시는 항상 우상향 기조로 좀 갔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비중 확대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이제 조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건설기겠죠. 어제 이제 그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또 이제 협상이 좀 불발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좀 출렁였던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 종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 시에 조금 센티 관점에서 한번 계속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첨생법 관련해서 이제 호재가 좀 불거지게 되면서 개별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이제 기업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 관점도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수치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장기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 시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럼 짧게 오늘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코멘트가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은 오늘 지수가 잘 가고 있긴 합니다만 지수랑 별개로 일단은 오후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항상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온 세계 증시를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한마디에 따라서 계속 맞아요. 좀 출렁이는 모습들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여기서는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오후장까지 이제 밀릴 가능성 또한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멕시코 그리고 중국 쪽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추가 관세 지금 부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인플레 우려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가치가 좀 더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한 번 더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후장에 한번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조금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관세다 뭐다 얘기는 계속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관세 무풍지대, 뭐 관세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럼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선 방산은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부분 미국 향 수출이 아니거든요. 네, 유럽향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콘텐츠나 엔터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 이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이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화장품 쪽도 최근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후순위 쪽에 좀 속하기 때문에 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굉장히 좀 저렴한 밸류에이션에 좀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항상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후장에서는 흔들림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미국산 농산물이나 축산물 혹은 이제 뭐 식품에 대해서 관세를 좀 보복 조치 차원에서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해서 관련주들 보복 관세에 대한 관련주들을 오히려 좀 짧게라도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고점에서 많이 밀린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접근해봐도 좋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전체적으로 경제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 관세까지 이제 때리게 되면은 그만큼 더 침체에 대한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중국도 지금 카드를 낼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농수산 품목 이제 관련해서 이제 관세를 최대 15%까지 부과하겠다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또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조금 나왔던 부분들인데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이번 연도 상반기 내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슈는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좀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길게 볼 종목들은 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뭐 반사의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이 뭐 엄청난 성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센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관련주들 보면 어제 이제 상승 피로도 때문인지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가격보다도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진짜 많이 올라간 건 어제 뭐 20% 이상도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10% 이상 고점 대비 하락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한번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면 그만큼 이제 주가도 장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정해두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의 대장은 아무래도 좀 신송홀딩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티 관점에서 본다면 고점 대비 많이 눌렸을 때는 한 번쯤은 가능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탑픽 종목으로 신송홀딩스 제공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내 특수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대체거래소가 오픈을 했는데 영업 첫날 거래대금 202억이었다고 하고요. 전역 거래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기사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3월 말일자로는 공매도 재개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국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전략들은 좀 어떻게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대체거래소가 만들어진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오히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공매도랑 별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전부터 뭐 매매 시간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9시부터 이제 뭐 3시 20분까지 정규 시장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면은 뭔가 이제 거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제 12시간 정도 이제 진행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오히려 유동성이 훨씬 더 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시범 초기이기 때문에 뭐 모든 종목을 다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뭐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뭐 24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 상황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800개 정도 아직 수준밖에 좀 안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진짜로 이제 본 거래소처럼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대체 거래소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수수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이제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오히려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좀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서서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 말인가요? 한 3월 30일. 네, 31일부터 이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모든 종목이 또 공매도에 피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공매도 쪽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밸류가 조금 높은 그렇죠. 기업들이 좀 타겟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봇주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필연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밸류는 너무 높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두산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밥캔 말고는 대체적으로 좀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뭐 공매도에 대한 큰 영향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펀더가 좋고 결국에 이제 가치가 좀 절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수급은 또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일부 이제 밸류가 높은 종목군들에 한해서만 좀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넥스트레이드 같은 대체 거래소가 생기는 건 유동성 증가 측면에선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공매도가 모두 어떤 종목이든 다 안 좋다기보다는 그동안 좀 빨리 올라왔던 종목, 급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로봇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상단 종목들 봤을 때 바이오 종목들이 꽤 이름을 올립니다. 유한양행도 있고요. 알테오젠도 외국인 쪽에서 상단에서 지금 이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채금리가 내려온 건 매크로 환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 국채금리가 급하게 내려온 게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려온 거라서 사실상 금리 인하 수혜주를 보는 건 지금 당장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제약 바이오를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국채금리 하락의 실질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제 첨생법이라고 좀 오히려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생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2019년, 20년도부터 얘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그때는 뭐 희귀질환 쪽에만 조금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이 범위를 확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적인 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저는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해봤자 지금 뭐 1개 정도밖에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뭐 셀트리온 등등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좀 생겨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첨생법을 이제 최대한 좀 활용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재생 이제 치료제라든지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 개발을 하려면은 결국에 이제 임상을 할 수밖에 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어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냐면 저는 CDMO 쪽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 결국에 이제 실험을 대신 해주고서 거기서 이제 또 생산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주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삼바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또 달성을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첨생법으로 인한 수주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올해 이제 실적은 작년보다 훨씬 더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CDMO에 대한 관점,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랭라자르, 램시마를 비롯해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제 실적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역시도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관련해서 블록버스터급 관련해서는 유한양행을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까지도 한번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 보면요, 팀장님. 네. 차트를 보면 30에서 40만 원을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리고 40만 원대에서 계속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횡보를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구간에서는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오늘도 지금 41만 8,500원까지 올라왔었네요. 네, 우선은 제가 이래서 항상 그 눌릴 때 보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네.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12월 작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죠. 20만 원대였죠, 그때?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가치적으로 보면 지금도 좀 싸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그 재영조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판매가 되고 이게 실적의 숫자로 좀 찍히게 되면은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45만 5,500원이 이제 정고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가치적으로 최소한 6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알테오젠이 그렇게까지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좀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그냥 딱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요. 맞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눌렸을 때 좀 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전고점 돌파 못하고 한 번 더 크게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도 지금 약간 만약에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시는 전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종목의 비중이 20% 들어갈 거야라고 한다면 지금 5% 그리고 또 떨어졌을 때 5% 이런 식으로 나눠 들어가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단가에 들어가시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우선 말씀드리면서 웬만하면 이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인 종목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습니다. 다만 눌렸을 때, 그래서 지금 전고점으로 봤을 때는 45만 5,5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꺾였을 때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도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방산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설전 그리고 노딜로 끝나게 되면서 유럽 국가 안에서는 자주 국방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안에서 방산주들이 하루 좀 폭등했고 다시 한번 좀 어제 시장 기준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K방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납기일도 빠르게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탑픽으로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게 움직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 함께 챙겨드리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테마로는 중국 소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양회도 어제부터 열렸죠.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라는 보도도 오늘 아침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인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2차 전지. 오늘은 소재 부품단이 좀 강도 있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전고체나 LFP 관련주들 그리고 장비단도 오늘 강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터배터리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워낙 좀 눌렸던 탓인지 세론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반등을 주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전략들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장님 세 가지 테마 만나봤는데 어느 쪽부터 좀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양회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이제 행사죠. 그래서 양회가 또 열린 만큼 이게 11일까지 아마 지속이 될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중국 소비재들을 장기보다는 좀 단기 관점에서 한번 그래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반면에 또 중화권 시장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을 단기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 5% 정도 전망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과도하게 좀 높게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여러 외신에서도 얘기하지만 5% 달성하기는 조금 어렵다? 희박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의도는 결국에 이제 트럼프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또 내수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좀 회복하려는 어떤 의지로 조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 성장률을 달성을 하려면 지금 전체적으로 회복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관세를 진짜로 이제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출에 어려움을 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중국 양회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3월에서 길면 4월 초까지는 좀 지속이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오래 이어나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달이 지나면은 조금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올해 이번 달 안에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멘텀 정도는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정 적자 비율도 대폭 이제 상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3% 정도였는데 4%대까지 올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역대급으로 돈을 지금 풀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에 이제 맞서기 위함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게 되면 결국에 그런 이제 돈들이 또 다 어디로 가느냐? 저는 이제 인프라 투자 확대로 또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 지금 견줄 만한 게 또 AI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차세대 딥시크까지 보여주겠다라는 좀 얘기들이 있는 만큼 이 AI 쪽에도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단기적으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정도는 우리가 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맥스를 한번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모레라든지 LG생활건강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이쪽은 우리나라 완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DM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도 생산을 하지만은 중국의 이제 로컬 현지 기업과도 손을 잡고 이제 생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중국 현지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수혜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도 한 1% 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매출이 한 2조 원대 돌파를 했고 올해에도 이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어떤 이제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하면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있으면 에펙 회의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문화 쪽, 특히 이제 엔터랑 콘텐츠는 또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중국 시장에 대한 길이 좀 막히게 되면서 우리나라 엔터 시장이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사이즈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물론 북미나 유럽 쪽에서도 뭐 많은 인기를 이제 누렸지만은 사실상 이제 중국 시장도 무시할 게 좀 못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엔터 시장에서도 여전히 이제 전 세계에서 1위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이전보다는 공연하고 뭐 이제 앨범을 판매하는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엔터주들은 이제 올해 내내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SM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중국
팬덤이 이제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앨범 그 공급 판매량이 한번 줄어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또 SM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SM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SM 역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흐름 보면 엔터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던 반면에 SM 같은 경우에 오히려 상승폭으로 좀 마감을 했던 부분들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디어유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딥시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저가에 대한 어떤 AI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AI 산업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 역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딥시크 이제 출현 이후에도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이 실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펀더는 이제 항상 좋았지만은 최근에는 AI 모멘텀을 받고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이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이 또 따로 출시가 됩니다. 이 앱에는 이제 AI 상품을 추천하는 이런 기능들이 같이 좀 도입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크게 보면은 뭐 화장품, 엔터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는 3월 내에는 좀 파티를 즐기고 있다가 3월 내가 끝나기 전에 비중 좀 축소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방산 쪽 짧게만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뭐 여전히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도 지금 있었던 전고점 70만 원은 뚫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좀 뚫어주는 돌파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신규 얻어 쫓아가도 괜찮을까요? 아니, 저는 네, 너무 높다. 너무 네.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 방산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23년도만 하더라도 한 10만 원대에서 놀던 건데 지금 한 69만 7천 원이면은 거의 뭐 7배 가까이 그렇죠.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아무리 이제 전망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좀 위험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방산이 지금 조정 없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 차트 돌려보면 여기가 끝인가라고 생각할 때 항상 조정을 좀 크게 줬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항상 조정은 좀 나왔던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이거를 또 조정 때 못 잡으신 분들은 한 차례 더 기다리시는 게 우선은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많이 밀리면 고점 대비 한 20% 이상대도 밀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그 정도 밀려도 좀 이상하지가 않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전망이 좋고 좋은 이제 종목이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제 상승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고점 대비 최소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밀렸을 때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뭐 워낙 좋다 해서 포모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일단 상승에 따른 하락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타격을 줬던 트럼프 관세 부과가 다른 국면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고한 25%의 관세 부과에 대한 감면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녹십자 웰빙의 태반제 주사 라인에게 중국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에 녹십자 웰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히알루론산 필러 그리고 라인에게 중국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증권사 분석에 투심이 자극받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상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국내 증시 대표 성장주 카카오와 네이버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에 투심이 자극받은 롯데케미칼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설 압박 완화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으로 유가 하락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1분기부터 기초화학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에 투자 심리가 자극받은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오랜만에 모두 다 상승부를 킨 채로 아주 즐거운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도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부를 강하게 켰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부를 켰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 과연 그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시장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불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이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0.5%가량 올라가면서 2,54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폭 자체가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74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지금 1,198억, 거의 1,2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를 보여주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한다면 9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현재 970억 정도로 매도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그래도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가 210억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가 198억 정도 매도를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업종을 살펴봤더니 모두 다 상승을 켜고 있고 그 상승폭 자체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나 섬유 의복과 음식료품 쪽에서는 거의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의약품 쪽에서도 계속해서 오름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기계가 2.14% 올라가면서 가장 오름폭을 크게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도 장 시작했을 때는 운수장비가 하락불을 켰었는데 현재는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상승불이 들어와 있고 기타 서비스가 2%가 넘어가는 상승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을 살펴봤더니 떨어졌었던 업종들이 다시금 오름폭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종이목재부터 해서 화학까지 모두 다 1% 가까운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09% 그래도 아주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는 굳건하게 1% 이상의 상승부를, 현대차도 2% 이상의 오름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하락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0.7%, 2%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여전히 굳건하게 3%가 넘어가는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자체가 0.7%로 오름폭은 지금 1위부터 5위 안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몇몇 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기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으로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43% 그대로 하락불은 켜져 있지만 다만 한국항공우주 쪽에서 0.3%, 한화시스템에서 0.15% 올라오면서 그래도 방산주들 몇몇 종목들은 상승세로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오히려 4%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여줬던 게 바로 조선주입니다. 하나오션 3%, HD 현대중공업 1%대 여전히 낙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중공업 쪽에서 2.8% 거의 3% 가까운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배터리 관련주들은 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여줬는데 현재는 LG엔솔이 0.3%가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 SDI가 0.4%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코프로가 0.6% 굳건하게 오름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가 짙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업 안에서는 하나손해보험 쪽에서 증권사 코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차별화된 신상품 출시에 따라서 장기적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1일 어피니티와 롯데그룹이 롯데렌탈 매각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위치해 있고 하락불이 몇몇 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에코프로 머티 쪽에서는 0.2%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이 1%대 낙폭이 꽤나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025 인터배터리에서 전구체가 없는 양극재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선물 쪽에서는 플러스인데요. 현물 쪽에서 봤을 때는 매수에서 매도로 현재는 변경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에 따라서 오후장 흐름이 변동성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